이게 왜 이제 두 가지의 디프로난 트랙으로 되어 있냐, 과학 기술 성격하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과학 기술에 많은 이제 해당되는 그런 트랙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사우디 시내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의 그 진리성, 사우디 시내산이 맞다, 뭐 이집트 시내산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성경적인 진리성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 스스로도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들으신 분들이 던진 질문이,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시길래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대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진리성을 믿고 그게 중점적으로 그거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트랙을 좀 두개로 나옵니다. 너무 과학기술만 하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아직 뭐 AI 같은 이런 거를 3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다 인트로덕션이지 그 뒷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나누자. 마침 또 우리 더글라스 저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부조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우리의 조화가 맞습니다. 이 과학기술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를 하고 싶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가 지금 엑소더스 아카데미라는 이제 온라인 스쿨을 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엑소더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고고학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성, 지리성, 고고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엑소더스 아카데미. 사실은 지금 4번에 걸쳐서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줌으로 온라인 강의로 마쳤어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4번 정도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팀칭 하시고 또 신학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그런 접근하고는 완전히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엑소더스 아카데미가 이제 우리 닥터 P라고 부르는데, 더글라스 패트로기치, 저분이 이제 문자 해독하는 거에 그야말로 일가견을 가진 일종의 지금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대 팀을 해독을 하는 상당히 성경적인. 그래서 같이 이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합니다. 같이 이거를 하고,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을 우리 엑소더스 아카데미에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게끔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입니다. USC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 약 한 40년 정도 컴퓨터 필드에서 종사하다가 2023년 3월달을 기해서 제가 현역에서는 리타이어를 했어요. 한 3년 정도 일찍 리타이어를 했는데, 일찍 리타이어 한 이유가 바로 이거 엑소더스 아카데미와 이 성서 고각적인 거에 좀 더 치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9년부터 사우디 시내산 프로젝트에 인물을 보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우디를 6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이제 아직 사우디 시내산이 알려지지 않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우디 시내산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 더글라스도 아직 사우디 신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 있어요. 갔다 오면 조금 포지션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6번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 신해산도 2번을 갔다 왔는데 이집트 신해산 가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데 사우디 신해산을 갔다 와서 이게 맞다라는 거의 99.9%의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요. 성경의 배경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우디 신해산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각각 27명, 37명 두 그룹이 갔다 오셨어요. 이 속에는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마포 호도스라는 선교단체를, 사실은 그 전에 GMIT라는 선교단체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선교를 하자는 취지로 GMIT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DBA로 세마포 호도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우디 신해산과 이 성서 고고학적인 이런 진리성 있는 치료를 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걸 공부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 앞으로. 왜냐하면 21세기의 이 과학기술 시대의 사람들일수록, 우리 후배의 이 제너레이션일수록 과학기술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믿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안 믿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세대를 이러면 뭐 부모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부모 때문에 가서 같이 믿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아마 부모가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을 겁니다. 네. 과학기술주의가 이제 팽배해지고, 그리고 부모의 말보다는 앞으로 챗GPT의 말을 더 잘 믿고,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퀘스천을 할 거란 말이야. 성경에 대한 많은 부분을 퀘스천을 할 거예요. 퀘스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을 겁니다. 그런 퀘스천 중에 하나가,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도 퀘스천 중에 하나. 근데 저도 초창기 때 창세기 부분이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게 되게 늦어졌어요. 네, 창세기 부분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진화론적인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연도 같은 거 뭐 몇 천만 년 공룡 시대 뭐 이렇게 하다가 성경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연도도 안 맞고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게 늦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창조 과학이라는 거를 접하고, 그래도 많이 그 맥센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를 신학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되는 세대가 절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는가요? 출애굽에 이런 모든 사건들 자체가, 출애굽 자체를 다 믿으시는가요? 다 믿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그동안에 한 수백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도 출애굽 별로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학자들 중에서는 더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그 출애굽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사람보다도 신화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아무리 공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증거를 못 찾았다.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자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학자들도 유명한 공학자 중에서 이 출애굽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훨씬 필요한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나부터라도 공부를 하다 이론적인 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간 이렇게 제 나이 65세에 이탈하고 나서 65세에 PhD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지는 한 3년째 접어들어가고요. 3년째 접어들어가면서 하루에 평균 저는 보통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니까 하루에 평균 15시간씩 경험을 합니다. 제일 적게 하는 날이 12시간. 좀 많이 하면 15시간이거든요. 잠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책을 보고 이렇게 레포트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에 관련된 책 한 5권만 읽자고 시작을 한 게 지금 한 100권이 넘었고 PhD 공부하면서 점점 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리버티 대학이라는 데에서 바이블 익스포지션 PhD인데 너무나도 숙제를 많이 내고 너무나도 책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제가 평생을 컴퓨터 공부하던 사람이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 PhD 공부 시작한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결정 중에 결정이 있는데 제가 진짜 잘한 결정.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게 된 게 진짜 잘한 결정이죠. 예수 믿는 게. 뒤늦게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 마누라 만나서 결혼하고 진짜 잘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 지금 65세 때 PhD 공부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단 치매에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리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뭐를 할까 참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 공부하면은요 뭐를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워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하는 서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게 됐고 또 우리 지금 더글라스 같은 처럼 석학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여러 가지 조언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공부를 많이 한 정말 위대한 이 학자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정말 자기의 평생을 헌신해가지고 이런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그 다큐멘터리, 이 티모티 마우니 같은 분은 이 평생을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이 출애굽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6분 정도를 제작을 했어요. 거의 한 20년, 30년을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미국의 위대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놀랄 만한 일이 없는데 미국이 지금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없어요. 하는 행태나 여러 가지 보면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이 없는데 제가 이런 학자들을 보고 얼마나 또 많은 책을 써내고 연구하고 아티클을 써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하고 이거를 보고 좀 다시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의 위대성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보고 놀라고 있어요. 정말 이 미국의 이런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그런 선도가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가 지금 고고학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영국이 선도를 했는데 영국은 지금 완전히 쇠퇴했고 제가 한국에 교회가 많고 한국에 신학교도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신학자들은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책도 안 써내고 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없어요. 한국 안 하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신학 별로 연구한 게 없어요. 책을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한국에서 나오고. 근데 또 한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쌍한 게 한국의 자료가 없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영어 자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한국말로 책을 앞으로 이제 번역하고 제 책을 쓰고 하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히브리어가 알파벳의 기원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죠. 더글라스 패츠 지금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호흡.
여러 가지 문자, 아까 그 강의할 때 앞에서 이제 사이나이 뭐 360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건데, 그건 어느 학자도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같이 15개를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성경적인 이론, 성경적인 이론, 성경하고 딱 맞는 이론이라고. 네. 여태까지는 성경하고 안 맞는 학자들의 주장이 우세했다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고 그러고, 모세 쓸 당시 문자가 없었다고 그러고, 500년, 900년 후에 페니키아 문자가 생기고 나서 그때 후대 사람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세계 최초의 알파벳 같은 이런 사이나이, 이 사이나이 115, 사이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매기는데, 여기 그 올드스 알파벳이라는 책에 자그마치 15개 이상의 그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돼서 한국말로 책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게 다시 부각이 됐냐? 출애굽 그거 뭐 왜 다시 이렇게 세상스럽게 그렇게 하냐라는 게 이제 이 바로 사우디가 개방됨으로 해서. 사우디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2년 전에. 그럼 시내산 갔다 오셨어요? 못 가셨어요. 그게 이제 사우디가 그동안에 1400년 동안 닫혀 있었잖아요. 모슬렘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닫혀 있으면 사우디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뭐 거기 근로자들이나 가지. 근로자들도 가서 주어진 장소에 있다가 일만 하고 오는 거지. 자유롭게 다닌다든지 이런 일이 안 돼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시내산 지역은 거기 그 제벨 알 라우스라고 그러는데, 제벨 알 라우스 지역은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 사우디가 한짝 해갖고 누구나 다 사우디를 갈 수 있잖아요. 비자 받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면 5분 만에 나옵니다. 비자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저도 옛날에는 사우디는 굉장히 멀고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도 도둑놈 인상같이 이렇게 막 이거 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식도 하고 있고,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나라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뭐 새로 우리 사우디가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우디가 지금 활짝 개방이 됐어요. 활짝 개방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여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여성들은 이거 뭘까 여기까지 쓰는 거 이거 히잡을 쓰고 눈만 가리고 눈만 내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함부로 외출도 못하고, 외출하려고 그러면 남편하고 동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호자하고 동행한다든지 그래야 외출할 수 있고, 공공적인 장소에 갈 수도 없고, 직업 가질 수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완전히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왕자죠.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크라운 프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다 벗어도 좋다. 여성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여성도 얼마든지 운전하고 다니도 좋다. 다 이걸 허락해놨습니다. 이게 다 네온 프로젝트라는 저 어마어마한 도시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활짝 열었어요. 제가 이게 직접 사우디 여성들의 모습을 제가 갔을 때 다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다 먹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부 좀 컨서버티브한 도시는, 리야드는 좀 컨서버티브해요. 그런 데는 아직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게 이제 종교심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간직하는 게 자기가 종교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제다 같은 데는 좀 개방됐어요. 거기는 거의 다 먹고 다닙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굉장히 이쁘고 제가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녀도 눈이 굉장히 이뻐. 똑같은 거를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눈이 이쁘지 않는데 우리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눈 화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화장을 짙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엄청나게 잘 입고 다녀요. 속옷을. 요즘 최근에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사우디 한번 가면 완전히 그냥 붐을 일으킨다. 다 성형에 갈아입어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사처제나 4명의 와이프가 허용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4명씩은 갖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일부 일처 사람 없어요. 이제 4명씩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경제적인 위치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것만 봐도 사우디가 얼마나 지금 개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넓이에, 영국보다 큰 사이즈, 이렇게 큰 넓이에 이게 네옴 디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욕의 33세대인데, 여기에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신해산 개방하고 그 일환의 하나로 여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인 선상에 170km, 폭이 2km 선상에 500m의 유리벽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신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800만 명, 900만 명을 거주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꿈 같은 프로젝트인데 이거 지금 몇 년 시작해서 한 달에 거의 한 20억 달러씩 쓰는데 한 달에 20억 달러씩 쓰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게 성공할까? 과연 저게 성공할까? 생각해보세요. 500m의 유리벽을 써. 500m의 유리벽을 써. 500m면 지금 제일 높은 빌딩. 또 500m가 안 돼요. 거기다 훨씬 높은 유리벽을 세운다. 남쪽에. 그거를 길이가 170km.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히 전원 신도시를 만든다. 탄소가 제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저게 성공할까? 이게 다 지켜보세요. 한방이죠. 그래서 신해산을 열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사우디 신해산을, 저는 거의 99% 확실하는데, 아직 학자들 중에서 안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출애굽 경로는 이랬잖아요. 그래서 신의 만도에 이렇게 가는데 새로운 경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바만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동안에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출애굽을 전설 따라 3차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물지의 대학의 교수분들이에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중에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믿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이 팩트다라고 믿어줘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히브리어가 알파벳의 기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더글라스의 반대 이론인 거죠. 아니라고 주장. 다시 말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아요. 이 중에는. 또 도울 김용옥 같은 분은 아주 대놓고 출애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분의 강의를 수십만 명이 듣는다는 데 있어. 저런 분의 강의를 수십만 명이 듣는다. 제가 서두에서 저는 창세기가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게 늦어졌는데 저거 듣고 아유 성경이 또 아니라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더 져지는 사람 혹은 안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크게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에 야곱의 패밀리 70명이 가가지고 실제로는 70명보다 더 되지만 뭐 온갖 가족들 다 합치면 70명 대 되면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430년 살면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사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흔적이 없다고 첫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고각적인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고센 땅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 파이 람세스 지역이 빨간 선으로 있는데 파이 람세스 지역이 있고 아바리스가 있고 이제 바크스라는 지역이 있고 더블 번치하면서 이제 텔 아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는 람세스 어떤 때는 람세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랜드 오브 고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고센은 하나의 디스트릭이고 람세스는 그 중에 한 도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학자적인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바리스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아바리스는 이제 텍사스 쪽이 이제 침입했을 때 텍사스 쪽이 이제 수도로 삼은 지역인데 거의 이집트 사람한테 거의 뭐 고센 땅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은 아바리스 지역으로 합니다. 거기 데려다 보면 아바리스 지역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저 위에 타니스 지역입니다. 타니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 지역을 가고 싶으면 지금 실제로는 타니스 지역을 갑니다. 타니스. 이 지역을 전체를 나일 델타라고 부릅니다. 나일 델타. 굉장히 크게 삼각주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패밀리들이 갔을 때는 처음에 와인 산업 혹은 이런 것들에 종사하면서 상당히 번영을 이뤘어요. 번영을. 그래서 상당히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자손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노예 생활로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또 소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소안도 그 지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의 위치가 어디냐? 네. 여러분들 왜 홍해바다인지 아세요? 왜 홍해바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홍해바다인가? 그 바다 색깔이 뻘건가? 처음에 진짜 저기 가보기 전에는 저 바다 색깔이 뻘건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바다 색깔이 뻘개서 홍해바다가. 네? 커서? 네. 저 홍자라는 건 빨간 홍인데? 플라톤 때문에? 산업들은 산업. 네? 플라톤 때문에 빨간 게 뭐예요? 가보셨어요? 자, 요쪽이 수에즈만이고, 요쪽이 아까바만입니다. 네? 수에즈만은 이렇게 뭐처럼 풀 같은 것도 보이고 이래요. 얕죠. 수에즈만은 평균 수심이 100m예요. 수에즈만. 근데 이 아까바만은 평균 수심이 아니라 제일 깊은 곳이 1km예요.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일단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기를 건너 동풍으로 갈라졌다. 말이 안 돼요. 그게 상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좀 만만하게 얕은 데에 갈라졌다고 얘기하면 좀 만만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70인역 성경이라는 거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많은 텍스트들을 모아서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헬라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쉬운 헬라어 그걸로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히브리 쪼가리들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쪼가리들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세프투어진트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70명이 아니라 72명입니다. 72명을 모아놓고 이게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차출했다고 해요. 12지파에서.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하나씩 놓고선 무조건 성경 번역해라. 해가지고 70일 동안 번역해가지고 70명 성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처음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양수비 히브리어로 지금 홍해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야. 양이라는 거는 바다고 숲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홍해가 아닌데 그 숲을 갖다가 홍해바다로 해가지고 양숲을 합쳐가지고 저 그리스어로 에도스타라사 해가지고 레드시가 된 거예요. 홍해바다. 그런데 아직 학자들이 왜 저거를 엔딜로스 달라사로 홍해바다로 저거를 양습을 홍해바다로 번역했는지는 아직 학자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Right? Dr. P? No scholar can explain why they translate the Yamsuf to Enteros Thalassa in Greek. Right? No scholar can explain exactly why that happened. Right? So far, yes. Right?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야. 왜 저게 홍해바다로 됐는지. 히브리어 양수비. 왜 홍해바다 추측만 할 뿐이야. 어떤 사람은 저거 에돔에서 나온 얘기다. 에돔이 에서가 붉은 뜻을 나타내잖아요. 에서가. 붉은색을 나타낸다. 에서가. 에돔이 에서가 세운 데이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이 에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가서 보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 무슨 조화인지 모르지만 산호초의 조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붉은색이 보이더라. 옛날 사람에도 그렇게 붉은색으로 보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시로 한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게 이 정설인 학설은 없는 거예요. 왜 레드시가 됐는지 이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 양숲 중에서 숲이라는 게 레드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라야 되잖아요. 그죠? 숲이라는 게. 양은 바다고 숲이 레드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 해야 돼요. 근데 숲이 레드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 홍해바다 설명할 때 양숲의 정확한 그 단어적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6번간 중에 4번째 갔을 때 어떤 때 보니까 저렇게 불국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디 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 사우디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찍은 거죠. 자, 옛날에 홍해바다가 옛날 사람들도 지금처럼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으로 나눠져 있다고 옛날 사람들도 과연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시내 반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쪽은 수에즈만이고 이쪽은 아카바만이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도 과연 그게 그렇다라는 그 지리적인 인식이 있었을까? 물론 출애굽 때 실제로 갔던 사람들은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갔어요. 근데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지리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BC 2세기 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그 지도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말로 엉망. 지도가 엉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의 지도가 그래도 대충이라도 형성된 게 대동여 지도잖아요. 그게 언제 된 18세기 때.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아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드시 전체를 그냥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통째로 한 바다로 봅니다. 한 바다로 통째. 이게 언제까지? 이 1542년, 1622년 지도에도 통째로 하나로 나눠요. 저 일반 사람만 저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저 인식을 갖고 성경 번역합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는 상당히 오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리적인 부분. 19세기에 와서 첨블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지도에 와서 비로소 두 개로 나타납니다. 19세기에 와서 거의 20세기에 와서 이 마젤란이 세계 탐험을 했는데 16세기에 마젤란이 다 탐험을 했어도 여기만큼 안 갔어요. 아까만큼 안 갔어요. 그리고 마젤란에 의해서도 탐험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요. 자, 제가 이제 이집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디안의 위치입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왜냐하면 성경에 미디안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신의 산이 미디안 땅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죠. 미디안 땅에서 남자들을 몰다가 하나님의 산 호랍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버닝 부시. 그 미디안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디안의 위치가 어디냐? 미디안이라는 말이 창세기 25장 1절 6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후처의 이름이 헤투라, 구두라인데 그 구두라의 아들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의 넷째 아들 미디안. 그리고 미디안이 또 그 다음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어요. 드단이라는 것이 또 드단이라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드단.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단이 있다는 거죠. 드단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우디 갔을 때 이렇게 미디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미디안의 위치를 저렇게 그려놓은 사람. 네? 각각 미디안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양채 같은 사람이 미디안의 위치를 양쪽에 걸쳐놨어. 시내 반도 쪽하고 사우디 쪽을 다 걸쳐서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는 건 맞거든. 그러면 이 시내 반도에 있는 걸 제껴줘야 돼. 시내 반도는 아니게 되는 거야. 거기는 미디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양쪽으로 걸쳐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공통적인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미디안인 거는 일치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미디안이라는 거. 그것도 북쪽. 자, 그래서 일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게 요 메넬타 스테이트. 여기 있는 비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15세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비문이 됩니다. 그게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게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연도, 요 스틸의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게 1270년과 1208년 사이에 요 스틸이 만들어졌다. 누구 때냐? 요게 메넨타이기 때문에 메넨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건데
이집트 왕조가 18왕조가 있고 19왕조가 있어요. 18왕조가 있고 19왕조. 보통 지금 출애굽은 18왕조 때 아메노텝 2세라는 바로왕인데 아메노텝 2세의 그 바로왕 때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요. 이것도 지금 학설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네? 아메노텝 2세 때 18왕조 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 후에 19왕조 때 람세스 2세 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크게 큰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두 부류를 한편하게 보면 18왕조 때 좀 일찍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 아주 희한하게도 그 후대에 19왕조 때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그룹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다들 아닌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주장하고 나니까 나머지 출애굽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견되면 이거에 대해서 연도를 조사해가지고 연도가 출애굽 때하고 맞느냐 틀리냐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봐서 그게 맞으면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채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채택을 안 하고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 채택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닥터피하고 더글라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틀리면요. 스테이크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가 틀리면 자기 학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컨퍼런스에 초대도 안 하고 학자들끼리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BC 1250년이요. 람세스 2세 후세에 비성경적인 요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우세하다. 훨씬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출애굽도 아니다. 제 경우. 아니다. 제 경우. 이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시대 때에 그 하셉수토라는 공주가 바로 모세를 건져낸 공주거든요. 하셉수토가. 이 하셉수토의 남편이 투투모스 2세고 이 아들이 투투모스 3세예요. 바로 투투모스 3세 때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게 투투모스 3세 때문에 그래요. 3세 때. 왜? 그때 서로 왕위를 놓고 서로 견제를 하고 있을 때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빌미로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모세가 그걸 알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 왕자의 신분이 병사, 사람 하나 죽였다는 게 그렇게 크게 큰 문제였으니까 옛날에. 그걸 빌미로 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바로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투투모스 3세예요. 투투모스 3세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40년 이상 제위에 있었던 거예요. 40년 이상. 그런데 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저 투투모스 3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도 확장을 했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죽었기 때문에 투투모스 3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받은 사람이 아메노텝 2세. 아메노텝 2세 때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아메노텝 2세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겠습니까? 안 빠져 죽었겠습니까? 요셉? Amenhotep II was drowned in the Red Sea or not? No, right?
나중에 이 사람의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요. 아내한테 제 미이라가 발견됐어요. 허물바다에 빠졌어요. 아내가. 자, 이 베를린 페데스탈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글자가 이게 다 새겨져 있는데 요 세 번째 글자 우리 좀 이렇게 복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학자들이 복원을 시켰으니까 복원을 시켜보니까 저기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요 글자가 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까 요전에 있었던 메네타 비문은 언제 때 거냐? 언제 때 거냐? 자기네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집트 왕들이 자기가 전승했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이게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언제 때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그러고 포로를 막 잡아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 또 그때는 최소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막 한참 적들을 무찌르고 있을 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승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막 이랬대. 그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더글라스 말에 의하면 모세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그 광야에 있을 때 모세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야 우리 네 말 안 듣고 우리 먼저 갈래. 그래가지고 빠져나온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먼저 갈래. 그래서 수천 명이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왔다가 저 이집트 사람하고 전쟁에서 포로를 잡거든. 근데 요거는 언제 때 전쟁이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가나안에 가서 전쟁 이겼다고 이렇게 전쟁비를 세웠고 어쨌거나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는 완전히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슈켈론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가나안이고 여기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가 이게 브루클린 파피루스라고 있는데 브루클린 파피루스라고 옛날 파피루스에 이집트 내가 보시면 다 파피루스가 글씨 쓰잖아요. 파피루스 가지고 갈대 잎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쓴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의 라스트 네임이 사람의 이름의 라스트 네임이 히브리식 말이야. 히브리식.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시프라, 아스라, 메리안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식 라스트 네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만프레드 비텍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고고학자인데 이 고센 땅에 관한 고고학적인 그 공로가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정말 흔적들을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발굴을 많이 했는데 이분에 의하면 이렇게 암세스하고 아바리스가 겹쳐서 그렇게 된 도시가 발견이 되고 있고 아바리스, 암세스가 거의 겹쳐서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각각 발견된 거에 따라서 이제 왕조가 저기 나가서 뭐 신왕조 다 이제 비슷한적인 거죠. 아바리스, 파일, 암세스 기억에 이렇게 다 발견이 되는 게 12왕조, 14왕조, 14왕조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갔을 때는 이렇게 번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영화에서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고 살았다. 집도 아주 멋지게 짓고 히브리 식으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국이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의 이거 일종의 애니메이션으로 복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들의 12기둥이 발견이 되고 12기둥은 12시파를 나타내는 거다. 네? 그 다음에 12개의 무덤이 발견이 되고 12개의 무덤 12개의 무덤도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펜살 하우스라고 해서 아바리세 이게 이제 시리아 시집이라는 것이 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시리아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복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작은 피라미드가 발견했는데 작은 피라미드가 발견했는데 이 작은 피라미드 속에 있는 인물이 요셉이 거로 추정합니다. 요셉이 그걸 추정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 전체 동상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등상하고 머리에 있는 상 저런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 위에 보면 부메랑 같은 무기의 흔적이 있어요. 부메랑 같은 무기의 흔적. 그거는 이쪽 이집트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 컬러의 피부, 사람 키의 2배에 해당되는 동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동상. 그 다음에 머쉬룸, 버섯처럼 생긴 여러 아주 고만 대작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져요. 컬러풀하게. 이건 뭐를 기억나게 하냐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다른 척하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야. 채색 옷을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요셉의 지도에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구나. 그걸 보고 파이움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저 문화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저 문화를 만든 것이 요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지금 아직도 조셉 카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문화가 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한 바로왕이 여러 바로왕들을 제끼고 우뚝선 시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다 이 요셉의 바로왕 나갔다 바칩니다. 이런 것들이 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집트 스타일이 아닌 장례, 무덤, 칼들 이런 것들 이집트 스타일이 아닌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는 전부 이집트식이 아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 지난번에 갔을 때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이집트 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요번에 집에 가서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호프마이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에서 이게 좀 의견이 틀린 점이 많아요. 일단 홍해 바다를 말라 레이크라고 호수로 보는 사람이에요. 20번째 호수로 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의 연도를 아까 얘기했던 19왕조 때에 BC 1250년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네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인의 370이라고 우리 닥터 피가 이제 해놓던 그 질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House of the Vineyard of the Asna and its innermost room are engraved 이런 식으로
아스나 포도원의 집과 가장 안쪽 방에 새겨져 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나 히브리어, 이게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낫이라는 게 누구냐? 아스낫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이름이 사부 반네아로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부 반네아로 바뀌고 그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스낫. 아스낫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스낫의 이름. 그래서 이게 성경하고 딱 맞는. 이런 학자들이 지금 BC 1446년이냐 47년이냐 1267년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서로 알력 다툼이 있는 이런 내용. 사실 이거는 학자들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학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의 학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여리고성 얘기하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성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있지도 않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보니까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또 전설따라 삼천리가 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우리 기독교는 전설따라 삼천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인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윌리엄 이브 같은 사람이 이 기적을 보는다면 이게 기적이다. 여호수아는 있지도 않은 도시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윌리엄 디보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책도 많이 써요. 진짜. 저도 책을 몇 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라는 사람은 트럼펫 불어서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낭만적인 신기루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니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텔아비브 대학의 현지 고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 텔아비브 대학으로 많이 유학합니다. 한국 유학생도.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또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텔아비브 대학에서 고고학 강의를 이 사람한테 듣는데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듣는데 저 사람은 성경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정말 미치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발굴가 아니다. 그 여리고성 현장에 가면 성경과 고고학적 발굴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독일 고고학자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이중 구조고 무너지지 않은 작은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게 아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갈스탱이라는 사람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요. 이게 전부 1930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인데 이 캐터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캐터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16세기 중반에 무너졌다. 15세기 아니다. 이게 연도를 완전히 달리 얘기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연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지도 않았을 때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연도를 BC 1597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브라이언 우드라는 분이 나와서 이 연도 맞다. 출애굽 때의 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1400에서 1406년 사이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맞다라고 다른 그런 연도 측정을 통해서 도자기 같은 거 발견된 그런 연도 측정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 브라이언 우드는 굉장히 믿는 학자입니다. 나이가 이제 90대신 분인데 저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엑소더스 아카데미의 브라이언 우드도 이제 강사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경적인 학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십니다.
나이 90인데도 굉장히 정정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의도성 얘기도 역전이 됐어요. 저 캐서린 캐년이라는 분 때문에, 있지도 않는 여의도성 성경이 완전히 헛소리가 됐는데, 이분에 의해서 다시 성경이 진실이라는 게 비춰져요. 그리고 여리고성 때 보면 이제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짓다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로 한 500년 정도에 이걸 다시 지으려고 이 아합 시대에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아들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우디 시내 산적에 가니까 이렇게 르비닌 반석이 있고요. 르비닌 반석이 반으로 짜여져. 르비닌 반석이 반으로. 그다음에 이게 모세하고 아론과 홀이 아말렉처럼 되어 있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금송아지 상이 여기 있고, 금송아지 상.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금송아지 상이 있는데 사우디 시내 산적인데, 그리고 시내가 신명기 9장 21절에 나오는 시내가가 있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내리라. 이런 것들. 모세의 재단, 12개의 기둥이 나오는 모세의 재단, 이런 데도 있죠. 아이성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상이죠. 아이성.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면 이제 경로가 다 바뀌어야 돼요. 경로가 다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의 사이즈가 여기가 맞냐 여기가 맞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집트 신해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우디 신해상을 놓고 하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해 바다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또 Q&A 세션이 있기 때문에 예, 10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처음이래가지고 조금 좀 낯설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가시고 우리 바울라서는 10개명의 문자가 뭘로 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방에 다가가는 10분 쉬었다가 계속 방을 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